노노 원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노산인 산모들,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나이가 좀 올라갈수록 이 유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 댓글도 막 다시고, 유산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형태가 계류 유산. 요 계류 유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류 유산이 내가 임신해서 사실 우리가 증상이 없잖아요. 생리 안 하는 거 외에는 또 피가 비치며 임신하면 초기에 피가 많이 비치니까 그걸 생리로 지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임신인 걸 혈액 검사든 초음파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는 착상을 하면 빨리 자라는 애, 늦게 자라는 애 없어요. 정확하게 그 주수에 맞게 보통은 3개월까지는 똑같이 자라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의 한 5개월, 6개월까지는 큰 애, 작은 애 없이, 왜냐면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까지는, 형성되고 기능을 찾아가는 시기까지는 똑같이 자라요. 성장 속도는 다 같고 기능까지 다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큰 애, 작은 애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로 봤으면 내가 4주에 아기 집을 봤어요. 그러면 5주에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주수에 맞게 딱딱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멈춰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몰라요. 검사를 해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멈춰버린 이후에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계류 유산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계류 유산으로 표현하고, 영어로는 missed abortion이라고 얘기하죠. 늦게 발견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계류 유산은 보통 몇 주까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나요? 우리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뭐라고 되냐면, 우리 여자들은 임신하면 3분의 1만 아기를 안고 집에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산이 돼요. 3분의 2가 유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또 임신 초기에 돼요. 그게 임신 8주 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8주에서 10주를 지나가면 잘 유산이 되지 않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중반기에 임신 3, 4개월에 유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그런 거는 이제 면역과 관련되는 질환들이고요. 대부분은 아무 이유 없이 초기에 2개월 전에 유산이 되죠. 이렇게 계류 유산임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뭐 수술을 받는다, 아니면 자연 배출을 기다린다, 아니면 약물로 자연 배출을 유도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 각각의 그 장단점이랄까? 다 괜찮아요. 어떤 방법을 하든요. 근데 이제 자연 배출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자연 배출이, 그것도 자연 배출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한 2주 정도 기다려 보시고 자연 배출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왜냐면 고인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기 집만 자꾸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아기 집만. 그리고 그게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되길 기다리는 거의 문제는, 아무 때나 출혈되면 어떡해요? 나 집에서 그러면 출혈되기만을 기다리면, 아니 그게 그 인생은 또 뭐예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할 때도 항상 뭔가를 준비해서 다녀야 되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독하신 분이 아니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 또 한 2, 3주 이상은 절대 안 기다리고 일주일마다 병원 가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자연 배출을 기다려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약물 배출도 있던데. 네, 그래서 그 약물 배출이 이 원리가 뭐냐면, 그게 원래 옛날에는 위장약이었어요. 위장약이었는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이 약을 쓰면 그 약이 자궁이 있고는 벌려주고 자궁을 수축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은 약물을 이용한 거지만 과정은 자연 배출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약을 쓰고 출혈되고 나면 꼭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병원에 가기를 저는 권해요. 그러니까 피덩이를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보면 배출물이 보여요. 색깔이 틀려요. 약간 하얀 살색 같은 게, 아 이건 조직이야, 사람 조직, 인체 조직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병원에 가길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군요. 네.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약물 배출도 병원에서 좀 하면 어떨까.
네, 그냥 저는 입원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이 수술은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하던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제 자궁 입구를 넓혀요. 넓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다음 임신에 지장이 안 되는 방법으로 넓혀서 고기를 이제 그냥 흡입하는 거죠. 흡입하고 찌꺼기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이제 안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유산하고 난 다음에 그 스테물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권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네.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우리 계류유산은 다음 임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걸로 유전자 검사를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과거에 안 했어요. 20대는 임신 금방금방 잘하니까요. 근데 30대 중반에 첫 임신을 했는데 난자가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임신 한 번이 쉽게 막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다음 임신에 부작용이 없게 하려면 이 아이가 왜 유산이 됐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기 위해서 아이의 문제로 유산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외 주변 환경 때문에 뭐 자궁이든 뭐든 주변 환경 때문에 유산이 되었는가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죠. 일단 뭐 난임 환자, 고령 산모, 아니면은 유전 질환이 있는 분, 습관성 유산인 분,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그 검사를 권하죠. 이거는 그 수태물만 검사를 하니까 그 태아만 그 배아만 그렇죠. 검사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유전자 검사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 하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가 유전자 검사는 우리는 제일 쉬운 게 혈액이에요. 혈액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검사실 세팅 방법이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이제 그걸로 엄마 아빠는 유전자 검사를 하죠. 그러면 이 검사가 이제 비급여라서 이게 네, 좀 비싸더라고요. 네. 결과가 나오면 진료실 가면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이때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건데 염색체 이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발생 과정에서 돌연변이처럼 우연히 생기는 건지. 우연히 생기는 거라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빨리 임신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상이 있는데 유전이 되는 거라면 엄마 아빠 어디에 있느냐 찾아봐야겠죠. 근데 이제 특히 시험관 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정란이 어떤 수정란일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다면 요즘 착상전 진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수정란을 배양을 해서 수정란에서 조각 하나를 꺼내서 염색체 검사를 하고 건강한 수정란만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시술을 임신전 진단이라는, 그러니까 착상전 진단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음 임신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분열 과정에서의 돌연변이로 인한 유산이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안내를? 뭐 한 달 쉬고 또 임신 준비하는 거죠. 아, 그냥 그렇게요? 네. 그 다음 임신에 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두렵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자, 사실 이제 이게 출산은요. 뭐 애 낳을 때 아프고 임신 중에 힘들지만 어쨌든 애가 이쁜 애가 나왔기 때문에 출산 그건 뭐 상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유산이라는 과정은 아주 참 괴로워요. 엄마 아빠 다 괴롭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어디 가서 나 유산해서 너무 괴로워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속으로 삭히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물론 주위에 많아요. 이제 뭐 유산된 사람 많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나만 겪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이게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게 오래 가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3개월 이상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빨리 임신하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임신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험관 나기 하던 사람은 이제 바로 해요.
이제 급하니까 준비돼 있고 또. 네, 빨리 이제 원래 내가 시험관하기 스케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의사가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산 한 번 되시고 집에 가신 분이 병원을 안 오세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의사들이 생리 한 번 하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생리 한 번 하고 오면 자궁이 깨끗한가도 보고 그때 이제 다음 임신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 유산 수술을 하고 나서 약을 복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궁 수축제 같은 걸 네. 복용을 하는데 병원에서 출혈이 중간에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와라 네. 이렇게 네. 안내를 하시던데 요 출혈은 어떤 경우에 생기고 어느 정도 약일 때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궁이 커져 있었잖아요. 임신해서 혈관도 많이 자라 있었고요.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적어도 3주에서 4주, 한 달을 잡아야 돼요. 출산은 6주를 잡죠. 한 달을 잡으면 최소 2주는 출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출혈량이 많지 않아요. 생리 끝 무렵 정도예요. 근데 이게 잘 수축이 되다가 갑자기 무슨 감염이 된다든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빨갛게 확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찌꺼기가 좀 남아서 출혈이 질질질질 2주 이상 붉게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려고 염증의 문제, 그다음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의 문제, 이런 문제로 붉게 출혈됨. 그러니까 붉은 출혈이 생리의 둘째 날 양만큼, 둘째 날, 셋째 날 양만큼 나오면 그게 그러면 이제 가봐야겠죠. 근데 수술은 다음 날 그만큼 나왔어요. 근데 이틀째, 3일째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수술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가봐야겠죠. 뭐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뭐 네. 주기적으로 뭐 헬스클럽을 갔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도 되나요? 이상하게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지만 무게를 드는 웨이트 베어링 운동은 안 하시는, 좀 한 1, 2주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용량 엽산을 복용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엽산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래 그러니까 엽산에 대해서 확실한 진실은 한 가지예요. 임신하기 전부터 먹으면 태아의 뇌척수 기형을 예방한다. 이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먹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보통 3개월 전부터 보건소에서 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처방받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해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전에 뭐 한국 사람들이 엽산을 분해하는, 그러니까 엽산이 들어가면 그게 간에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활성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건데 그 효소가 한국 사람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 효소가 적어서 뭐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된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막 그러면서 요즘 또 이제 요즘 건강보조식품의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확실한 건 엽산을 먹어야 되는 거고, 고용량 엽산은 어떤 사람에게 먹냐면 원래 병원에서는 임신을 실패했는데 뇌척수 기형으로 임신한 사람에게는 고용량 엽산을 먹였어요. 이게 이제 비타민 B9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지용성처럼 몸에 저장되지 않아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고용량 비타민 C 먹고 아무 문제 없듯이 이것도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2mg에서 4mg을 복용을 해요. 여기까지가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활성형 엽산을 먹어서 혈중 농도의 엽산의 농도가 더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비활성력을 먹은 사람과 혈성력을 먹은 사람의 신체에서 그걸 검사해보면 더 높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엽산을 먹으나 저 엽산을 먹으나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이게 혈중 용도를 더 올렸다라는 논문 근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병원에서는 일반 엽산 처방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으로는. 저는 이제 엽산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엽산 검사를 또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서 부작용 없고요. 그러니까 뭐 먹어보는데 근거는 의료보험 되는 근거는 1mg입니다.
그 유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시험관 하시는 분들, 난임이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난자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래서 또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난자의 질을 높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라면 다 먹죠. 그리고 아마 국가에서 저기 식약청이든 보건복지부든 산부인과 학회든 캠페인 했을 겁니다. 공익 광고 했죠. 난자의 질을 높이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라면 난자의 질을 못 높이니까 난자 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난자 냉동 안 하고 다 그거 먹죠.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 움큼씩 드시고 계세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건강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진료하러 왔겠죠.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유산 직후에 이제 호르몬 밸런스나 자궁 내막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활 습관을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뭐 따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생활 습관 개선하면 이제 1차로 제일 걸리는 게 먹고 자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내가 밥 맨날 외식하고 아침 안 먹고 외식하고 이랬다라면 일단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죠. 집밥이죠. 뭐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죠. 그냥 운동 좀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왜 유산이 되었지? 그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면 돼요. 근데 왜 유산이 되었지를 혼자 복귀하면서 이게 잘못됐을 거야. 이게 잘못됐을 거야. 이게 잘못됐을 거야. 그거를 안 하시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산되신 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유산되는데 힘든데 남편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 얘기 안 해요. 상대한테 기분 나쁠까 봐. 혼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한 가지만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순식간에 우주를 몇 바퀴 돌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왜 유산됐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 가서 상담하세요. 산부인과 의사와 하시고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네. 근데 대부분은 여자한테만 조금 더 위로나 이런 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남편들이 받은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거를 위로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임신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망감이 크겠죠? 그러면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남편 성격이 잘 털어버리고 막 이러는 성격이면 괜찮은데 내성적인 성격이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나 아는 집은 남편을 갑자기 성당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남편도 풀어야 되는데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가장 손쉬운 건 산부인과 가서 얘기 듣는 거죠. 이건 당신 잘못도 아니고 부인 잘못도 아니다. 또 임신하면 된다. 이 얘기 들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남편이 임신하지 마 이랬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 얼마나 괴롭겠어요.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나?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남편이 더 힘들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니 벌 받아야죠. 뭐 한두 달 괴롭다가 근데 그거를 사실 사람이 위로라는 게 힘들 때 바로 말을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건 지켜봐야죠. 이제 그냥 뭐 기다려야죠. 부부라 하더라도 사실 부부 관계가 위로를 한다고 위로가 안 될 때 되게 많잖아요.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역효과도 많고 그냥 가만 두고 보는 게 기다리는 거죠. 좋게 말하면 기다리는 거고 그냥 가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이제 노산이 고령인 경우가 많으니까 다음 임신을 좀 주저하고 있다거나 이제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이 내가 한번 유산됐어요? 또 임신이 될까 안 될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 아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돈과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어서 임신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경주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요. 대추. 거기 가서 텐트 치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이거 병원에서 의료보험도 되고 검증도 되고 나라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에서 임신하시면 되고요. 아기가 하나나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산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애를 반드시 더 갖고 싶으면 병원 가서 하면 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임신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늘이 주길 기도. 이거 하늘이 주길 기도해야죠. 예, 근데 아기가 없는 분이라든가 아기를 더 갖고 싶은 분은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아보라 권하고 싶습니다.